자, 마지막 순서는요. 최근 다시 뜨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대훈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께서 그들은 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연구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를 거쳐서 현재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3년 전에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라는 보고서, 이 보고서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 연구위원은 이 비트코인 투자를 이른바 제도권 시장으로 이끈 주인공입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한 날인데, 이런 날 이제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바로 잡고 왜 이 비트코인을 지금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조용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소개가 됐을 때는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화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뭐 한국은행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상 자산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가상 화폐라고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다들 이 화폐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했고요. 이 높은 변동성이 무슨 화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좀 관심이 식어져 갔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바로잡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왜 비트코인 샀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샀냐라고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산 경우가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화폐, 가상 자산이라고 할게요. 그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가끔 나도 네 말 듣고 비트코인 샀다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뜨겁게 했었죠. 거기서 사용됐었던 이 디지털 자산은 사실 모네로라고 하는 자산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다 비트코인으로 동치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워낙에 우리 사회에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료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기업의 미래를 좋게 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안 좋게 보면은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의 상황에서 제가 이 기업이나 이 산업을 안 좋게 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좋게 보면은 그 기업이나 기업의 주가나 자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이제 말을 이제 누가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앞에 뭐 부동산 있었지만 예전에 분당이랑 일산이 같이 주택 공급으로 같이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산을 샀던 분들과 분당을 샀던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일산을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분당을 구매하셨던 분들보다 뭐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낮았을 텐데요. 이 비트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사기라고 하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2017년에 마치 폰지 사기로, 그리고 제2의 튤립 버블로 인식이 되던 비트코인이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다라는 거는 일부 저희가 너무 부정적인 인식만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왜 그들이 이 비트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제목을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다뤄봤는데, 어쨌든 이게 화폐라는, 그러니까 가상 화폐라는 걸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일단 화폐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해볼게요. 뭐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뭐 그 전부터 역사가 있지만 산업혁명에 맞춰서 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영국이 그 세계 패권 국가를 차지하면서 파운드화가 근본이제 기반 위에서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본이제를 폐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시점은 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점, 그리고 여러 테크 기업들이 서로 앞다퉈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 화폐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해서 먼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93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콜럼버스가 예전에 신대륙을 이제 탐험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이제 재정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신대륙은 아마 지금의 우주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그 이상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많은 비웃음을 받았듯이 이 콜럼버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뭐 그런 비난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 콜럼버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 미국 대륙보다도 스페인이 이 당시 이제 무적함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콜럼버스가 이때 발견을 했었던 포토시라고 하는 금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포토시 금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이제 금이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화폐로 이제 명성을 높이고 있었죠. 막대한 이 금광을 확보한 스페인이 그리고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페인이 이 당시 이제 패권 국가를 차지를 하면서 이 스페인이 이 화폐를 마음대로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스페인은 이때 그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식민지를 구축을 해놓고요. 이 식민지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왔던 게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부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이 막대한 부채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해지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 이제 등장한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이 이 빠르게 스페인의 아성을 이제 뛰어넘는 2차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산업혁명에 기인을 합니다. 저희가 1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그 뭐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고 이제 이런 걸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된 이후에 그 철과 그 이 금속의 그 마이닝이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 생산이 증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막대한 금 생산이 증가를 하면서 영국이 다시 한번 세계 패권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되죠. 이때 영국이 군사비를 이제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1913년에 전체 GDP의 약 4%만 군사비 지출을 하다가요. 1916년과 17년에는 거의 40%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도 이제 부채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영국의 경제력이 많이 휘청이게 됩니다. 이걸 제가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영국이 그 부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 거의 뭐 지난 그 1800년대에서 1900년도 거의 2% 가까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 성장을 하던 영국 경제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국이 다시 이 성장률을 회복을 하는 데는 무려 16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소모가 되고요. 이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는 영국의 부채는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영국은 GDP의 거의 3배 가까운 부채 문제에 신음을 하게 되죠. 이때 떠오른 나라가 지금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승자는 뭐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참 운이 좋았어요. 이 세계 1, 2차 대전이 유럽 대륙에서 발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개발을 한 무기를 이 유럽 전쟁 국가들에 비싼 값에 팔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력이 점차 미국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금의 보유량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는 전 세계 금 보유 비중의 65% 이상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 근본이제 하에서 새로운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렌튼 우즈라는 이제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기축통화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재밌는 게요. 이 브렌튼 우즈 회의가 열렸던 이 곳에서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이제 발행을 했을 때는 미국이 그 이제 무분별하게 만약에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할 수밖에 없으니 방코르라고 하는 세계화폐를 도입을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으로 본격적으로 이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는 이 시점에 케인즈의 주장이 달갑지 않았고요. 그냥 케인즈의 주장을 무시를 하면서 달러와 근본이제를 묶는 이 새로운 기축통화국으로 미국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요, 이 전까지는 전 세계 GDP 성장률이 금 생산량보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금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광이랑 은광이 발견이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GDP 성장률보다 부족한 금 생산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화폐가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국도 금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이때 그 금을 맡기고 달러를 빌려갔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시 그 달러를 줄 테니 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금이 많이 유출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도 이때 전쟁을 합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 역시도 이때 부채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러한 전쟁과 부채 문제가 시달리게 되면서 근본이제 그리고 혹은 이러한 화폐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1971년에 닉슨은 바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근본이제의 폐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는 근본이제가 아닌 달러 본위제의 시대로, 그러니까 지폐 본위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산업혁명 때는 기축통화국이 영국 그 파운드 근본위제였다라고 하면은 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과 달러 그리고 지폐 본위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과 신뢰가 1차 산업혁명 때만 해도 영국의 금이었습니다. 막대한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근본위제가 폐지가 된 이후에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이러한 신뢰 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펠릭스 마틴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감히 강추를 드리는데요. 이 책에 이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위 상황에서 부족했던 것은 결국에 금이 아니라 신용과 신뢰였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을 때도 금 가격과 달러 가격이 떨어졌었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금과 달러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믿었었던 이러한 믿음이 새로운 위기의 앞에서 무너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후에 화폐 본위제가 이제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08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중앙은행이 빅4 중앙은행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미 GDP 대비 부채는 GDP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항상 경제의 위기를 불러왔었던 것은 바로 부채 그리고 화폐 분리의 문제도 결국에 부채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부채 문제가 지금도 이제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2008년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불거졌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러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한창 그 최고조에 다다른 2020년에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세요.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었었고 2020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열광을 하나라고 이제 질문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사실 지금 2020년은 광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에는 지금의 동학개미 운동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가든 카페를 가든 음식점을 가든 비트코인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쉽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게 굉장히 단골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한다라는 분들 찾기 굉장히 힘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주식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꺼진 비트코인이 다시금 관심을 받느냐? 일단 제가 앞에 보여드렸었던 부채 문제로 이제 촉발이 된, 그리고 경제 위기 문제로 촉발이 됐었던 각국의 유동성 공급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FMC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났었는데
연준이 2023년까지 현재의 물가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2023년까지 지금의 그 자산 매입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화폐 가치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을 hedge, 그러니까 즉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지금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용돈 주시는 것보다 문화상품권을 받는 걸 더 좋아했던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성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금보다는 디지털로 된 이 금에 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디파이라고 하는 건데요. 2017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ICO였습니다. ICO는 뭐냐면은 제가 뭐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업을 하려면은 VC나 이제 이러한 투자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떠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라는 꿈과 비전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만족을 한 투자자들은 저에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지 못하면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ICO는 이 크라우드 펀딩의 요소를 많이 가미를 했는데요. 제가 바로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업 모델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는 이 토큰을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점이었죠. 굉장히 사실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만 가지, 그러니까 수천 가지의 코인들이 상장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른들이 비트코인 샀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전 듣지도 못했던 코인을 사는 것도 이 ICO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2020년에는 ICO는 아니고 디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은행의 업무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제가 은행 업무를 보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가야 됩니다.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디파이는 제가 다 그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때 이러한 중간 미들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 대출을 받는 자금이 디지털 화폐, 즉 이더리움으로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돈을 빌리고 싶으면은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네트워크 상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대출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예치한 금액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고, 그리고 혹시 이러한 금액이 나쁜 곳에 쓰이지 않게 막기 위한 보험이 이러한 중간 기관 없이, 중개 기관 없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이 올해부터 굉장히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미 시장의 그 규모가 13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올해 연초에는 6억 달러였었는데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죠. 이러면서 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촉매제가 됐었던 거는 페이팔이었습니다. 그 앞서서 페이팔의 그 경쟁자죠,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그 결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러면서 스퀘어의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어요. 아마 다음 주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는데, 그 다음 S&P 편입 후보자는 스퀘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페이팔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수요를 잡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싶지만 구매가 굉장히 어려운 현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페이팔이라는 그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장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로 많이 넘어갔고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 노란색이 그 동아시아에서의 자금 흐름이고요. 거의 주황색이 이제 북미에서의 자금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예전에는 당연히 동아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이제 20년 이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또 슬픈 일이죠. 이 자금이 다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미국으로 이제 갔었던 것은 페이팔이나 스퀘어를 비롯한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그리고 피델리티가 이제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시티나 JP 모건 등에서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쪽 시장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직 규제에 대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다르게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시장이 아닌 기관 투자자의 시장으로 변모를 했고요. 아시아가 이제 더 이상은 중심이 아니고 미국으로 다시 그 중심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장이 커지고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 은행이나 그 증권사 그리고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중개기관이 없이 그리고 직접 P2P로 거래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미국 기업들 중에서 금융기업들 중에서는 이 IT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가 될 텐데요. 피델리티는 2014년부터 그 사내 매점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매점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더 이상 자기네가 금융회사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 피델리티가 지금은 이제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참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일화가 이게 2014년에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사내 매점, 그러니까 사내에 있는 그 매점에서 카페테리아에서 피자를 지금 기준으로 7억 원인가요? 8억 원을 주고 이제 사 먹은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배가 아프겠죠. 근데 이제 피델리티는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지금은 가장 먼저 세계에서 수탁 서비스, 즉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싱가포르의 DBS 은행은 급기야 직접 거래소를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가 얼마 전에 수탁 서비스 사업을 이제 진출을 했고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는 향후에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나 토대를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아마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CT에서 이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맨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레포트를 썼으면은 온갖 악플에 시달렸을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라는 비난에 많이 시달렸을 텐데 실제로 이 CT에서 그 당시 썼었던 그 근거를 보면은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9월 이후부터 그 상관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전에 굉장히 높았던 상관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뭐 여러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인식이 됐던 금에서 지금은 이 세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언제까지 금이 디지털이 아닌 실물 형태로 남아 있겠냐. 그리고 나는 실제로 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인식이 미국에서 많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금 ETF에서 자금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디지털 금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명칭을 이제 얻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는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차트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뭐 연도가 써 있어가지고 아마 뭐 다 예상은 되시겠지만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굉장히 비트코인이나 차트가 비슷한데 금 가격의 차트입니다. 68년 이후부터 이제 금 가격을 그려봤는데 그 닉슨이 금토한 이제 선언을 한 이후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요거 이제 퀴즈를 내려고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잘랐는데 2000년 이후에 금 가격이 더 상승을 합니다. 2000년 이후에 금 가격이 더 상승을 했었던 거는 이전까지는 개인들이 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직접 금은방에 가가지고 금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증권 어플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금과 관련된 ETF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그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준비를 오래 하고 있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ETN이 나왔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논의가 한창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비트코인 그거 변동성 큰데 그거 어떻게 믿고 맡겨요라는 이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커요. 아니 컸었습니다. 그 차트 보시면은 빨간색이 비트코인의 그 1일 변동 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보다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크죠.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요. 주식 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한 6시간 반 정도가 이제 개장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저희 주식 시장에서의 4일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하루랑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변동성을 까만색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컸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변동성이 큰 거와 이제 비슷하죠.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굴지 헤지펀드들이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게 되면은 지금보다 변동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CBDC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CBDC에 대한 그 실험을 벌써 이제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중국은 CBDC 발행을 왜 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언제 저렇게 중국이 많이 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아성을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는 이미 뭐 미국을 넘어섰죠.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의 아성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금융, 그 중에서도 화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그 거래되는 달러의 결제 비중이 40%예요. 근데 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는 비중은 1.95%밖에 안 됩니다. 이건 국가 간의 결제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위안화의 그 위상이 달러화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디지털 통화에서는 기축 통화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야심이었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CBDC 발행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이제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5월에는 시제품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됐고요. 지금 뭐 그 저쪽에 그 텐진이나 이런 데서 이미 좀 사용이 그 시범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 시장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미 중국은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QR 코드로 이제 국어를 받는다고 하듯이 테크핀에 대한 도입률이 높습니다. 테크핀은 그러니까 핀테크의 반대말, 이게 뭐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은행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 회사가 이 테크를 이제 주도하는 게 아니라 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 서비스의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70%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즉 CBDC를 발행을 할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졌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디지털 화폐 경쟁에 나섭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혼자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엔트파이낸셜의 사례가 재밌는데 엔트파이낸셜이 전 세계에 있는 결제하는 회사에 웬만한 회사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지역이 다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이 1대1로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알리바바나 이 엔트파이낸셜을 통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중국의 CBDC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의 CBDC가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보다는 사용을 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이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중국 기업의 중국 인민은행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독자적으로 발행을 하지만 이것을 유통을 하고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그 첫 번째 보여드렸었던 그래프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 오늘 발표를 마치면요. 그동안의 이러한 화폐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가와 플랫폼 기업들의 협력을 하는 분위기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인민은행은 이 엔드파이낸셜과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 IT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을 이제 시사를 했듯이 미국의 IT 기업들도 화폐 발행을 하면서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플랫폼이 협력으로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이 미국과 중국. 그래서 이 두 국가들이 기축통화 대결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핀테크보다는 테크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가장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뭐 더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비트코인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슬슬 그 인식의 전환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